네,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이고요. 지난 월요일에 로이반트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업데이트 콜을 이제 그 투자자들을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 증권사, 미국 증권사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고요. 그런 관련 내용 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장이, 뭐, 오늘 한올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월요일, 화요일 장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따로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좀 안 찾아보신 분들이나, 좀 그런 정보를 찾는 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불안하셨을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버티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셨다면 다행이고 오늘 또 많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잘 올랐죠. 9% 정도, 8%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으니까요. 잘 올랐고 그래서 안심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관련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같이 뜯어보고 제가 설명 가능한 부분들은 또 거의 웬만하면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판단이 뭐 제가 그 로이반트 CEO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이반트라는 회사 특성상 이뮤노반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들도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빼면서 로이반트와 이뮤노반트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좀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들어주시고 여러 번 들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가 좀 되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로이반트에서 진행한 그 기업 업데이트 콜에 주고받고 이제 대화를 나눈 건데 이 맥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CEO고요. 나머지 주로 참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처음에 뭐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이반트 관련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맥클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맥클라인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뭐 이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이뮤노반트랑 그 로이반트랑 같이 뭐죠? 그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웹상에 게시를 했거든요. 이뮤노반트 사이트랑 로이반트 사이트에 게시를 했는데 이뮤노반트 사이트에 게시가 된 그 프레젠테이션이 과거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안 하냐면 사실 지금 이 로이반트의 업데이트 콜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프리젠테이션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건 나중에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되 지금 이 업데이트 콜 내용이 그 프리젠테이션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더 심도한 질문이 왔다 갔다 오갔기 때문에 더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뮤노반트가 어떻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등 좀 심화된 내용들이 이 업데이트 콜 내에 많아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맥클라인 CEO, 로이반트 CEO의 생각은 이 프리젠테이션 통해서는 얻기가 좀 힘들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순서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CEO가 이제 로이반트 파이프라인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좀 잘 보이는 색깔? 이거 잘 안 보이네. 잘 빨간색으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뮤노반트에서 IMV1401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반트가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뮤노반트는 동급 최고의 항 FcRn 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MG나 CIDP에 대한 1세대 약물인 바토클리맙,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팀 중심의 임상 수행, 그레이브스 연구 등록, 그리고 발표된 다른 저응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생각하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는 올해 초에 MG랑 CIDP에 대한
바토콜림합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MG는 3상을 성공을 했고요. 물론 상업화 FDA 승인 신청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상으로는 MG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1402번으로 지금 임상 3상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CIDP는 이제 개념 임상 2비상이었는데 이 비상도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CIDP도 다른 약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토콜림합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상 수행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뮤노반트가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환자군이 가장 폭넓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연구 등록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발표된 다른 정, 즉 뭐 쇼그렌이나 루푸스나 류마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임상 진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브레포시티닙은 다른 약물이니까 넘어가고, 이 소송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FcRn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향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에. 몇 년 후에는 상당히 큰 상업적 영향을 가진 완전히 다른 회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레포스티닙도 그렇고, FcRn도 그렇고, 상업화가 되는 약물들이 몇 년 후에는 상당히 큰 상업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감에 내비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상관없는 내용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노반트와 상관 있는 내용 먼저. 자, 여기도 보시면 우리는 이뮤노반트 1402번, IMVT 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라는 약물 명으로 지금 쓰고 있죠.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임상 수행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등록 시험과 함께 그레이브스병 연구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브스병이 임상 3상을 2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말에 시작한 임상과 올해 중순 6월 달에 시작한 임상 두 가지 임상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시작한 임상은 이제 고용량 투여군 위주로만 타겟을 해서 고용량 투여만 하고 있고요. 이번에 6월 달에 진행하는 임상은 고용량과 저용량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등록이라는 게 이제 올 6월에 임상이 시작된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두 번째 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아이메로프로바트에 지금 이뮤노반트는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레이브스병에서. 그래서 지금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대상이 많기도 하고요. 환자 모집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환자 모집의 속도에 따라서 임상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 속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 연구 집중에 아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질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고,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나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그레이브스병을 최초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콜림합 임상 2상 시험의 추가 데이터와 6개월 관해 데이터가 다음 달 ATA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TA가 이제 미국 갑상선 학회인데요. 다음 달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미국에서 진행하는 갑상선 학회에서 바토콜림합 임상 2상 시험, 그레이브스병 임상 2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들, 추가 데이터와 6개월 관해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현재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등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데, 쇼그렌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학회에서 발표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뭐 의미 부여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회라는 곳은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나 뭐 이렇게 갑상선 학회다 이러면 갑상선 질환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근 연구 발표회를 하고 그 병이나 갑상선 질환에 대한 원리나 과학적인 규명을 동시에 공유를 함으로써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의학 학회인데, 갑상선 학회에서 바토콜림합 임상 2상 시험을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뮤노반트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 그레이브스병 임상하고 있는데
갑상선 질환에서 우리 호르몬 조절 잘 돼.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그레이브스병이나 뭐 그거에 비슷한 뭐 TED, 갑상선 암병증 같은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의 약 30%가 TED를 동반한다고 하는데, TED 환자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 너희들이 지금 전문가들인데 의사들이잖아. 의사들인데 그런 본인들 환자들한테 우리 데이터 보고 한번 얘기해봐. 임상하면 좋아. 참여해. 라는 홍보의 장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 모집도 훨씬 쉬워질 수 있고, 그리고 의사들도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질환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드린 내용 중에 아마 있을 텐데, 그 ATD라는 항갑산성 약물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약물을 쓰든지 아니면 요법이 몇 개 안 돼요. 그 항갑산성 약물을 쓰든지 아니면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적 용법을 쓰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치료요법이 70년간 이게 치료요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항갑상선 약물도 안 드는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있어요. 상태가 심하든지 아니면 약물과 안 맞아서 항갑상선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제 방사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하더라도 그 염증약이나 아니면 이 항갑상선 약물을 동시에 병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관리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그레이브스병의 증상이 호전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정도의 관리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ATD라는 항갑상선 약물이 아예 안 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방사선이나 수술적 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꾸준히 평생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염증약을 먹든지 아무튼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울 수 있는 게 70년간 약이 없는데, 다행히 ATD라는 약물로, 항갑상선 약물로 조절이 되는 환자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근데 그것조차 조절이 안 되는 환자가 미국에서만 33만 명 수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을 같이 해설 겁니다. 33만 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바토클리마브로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 이 ATD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만 골라서 진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임상 관해 데이터가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학회라는 곳이 전문가들 집단의 이런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거고,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질문도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고, 이뮤노반트나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임상을 더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에게 홍보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임상 환자 모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회 발표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9월 10일에서 14일 동안 한 5일간 진행되는 그 갑상선 학회에서 이뮤노반트의 발표 내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학회라는 곳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금방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뒤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다 이뮤노반트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는 소송 관련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소송 관련 내용은 패스하고, 재무 상태도 패스할게요. 재무 상태도 뭐 로이반트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재무는. 질문이 나오네요. 질문에서도 로이반트, 이뮤노반트 관련된 얘기만, 이뮤노반트 관련된 얘기만 보겠습니다. NDA는 아니고요. 여기 루트밍 챙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레이브스병 임상시험 3상 두 번째 임상시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을 지금 작년 12월에 시작한 임상 하나,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시작한 임상 하나 해서 3상을 2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3상 시험에 대해서 6월 달에 진행한 3상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최신 자료에 게시된 임상시험 설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300mg 시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삼상 두 번째 그레이브스 임상시험에서 더 낮은 용량을 시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왜 고용량 첫 번째 임상시험은 고용량만 하더니 왜 두 번째에는 낮은 것도 해? 고용량으로 컨트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네 낮은 것도 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클라인 CEO가 대답을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의 임상시험 설계를 게시했다는 사실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레이브스가 첫 번째 임상시험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등록 단계에서 다른 임상시험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가 이제 그 이뮤노반트가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을 FcRn 계열로 진행하는 게 첫 번째 임상시험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등록 단계에서 다른 임상시험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따로 하고 싶었고, FDA는 저용량으로도 문제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FDA와 최소 효능 용량을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왜 너네 저용량도 임상해? 라는 내용인데, 맥클라인 CEO는 FDA에 우리 저용량으로도 문제없이 효과 있을 거라는 거 증명할 거야. FDA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용량뿐만이 아니라 우린 저용량을 씀으로써 최소 용량으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mg을 시험하는 이유는 FDA 승인을 좀 더 철저히 받게 하기 위해서 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용량, 고용량을 같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용량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쭉 다른 내용들 같고요. DM은 다른 내용들이고, 여기 또 있죠. 코린 존슨, 그레이브스 관해 데이터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레이브스 관해 데이터에 대한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레이브스의 전반적인 임상 전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사업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BD, 이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인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예산 분배나 아니면 뭐 M&A나 그런 금융 전반적인 전망과 가장 관심 있는 거래 유형이나 구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다 대답이 관련 대답일 것 같고요. 네, 코린 고마워요. 두 질문 모두 좋은 질문이네요. 그레이브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레이브스 환자와 의사들은 의미 있는 관해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들에게는 진료 방식을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들은 이 환자들 중 10%라도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환자들은 항염증제, 아까 말씀드린 ATD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의 관해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다 읽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평생 항염증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을 처방해서 항염증제 치료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치료 자체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라도 관해가 나타난다면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이 ATD 약물, 항염증제 약물을 투여하고 염증을 조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조절이 안 되니까 이 항염증제로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기는 다른 문제들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니까 다른 부차되는 문제들을 급한 불 먼저 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타겟한 환자들은 어디서 있죠? 타겟한 환자들은 항염증제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았다. 근데 이 환자들이 그 중에서 단 그 항염증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1000명 중에 100명은 조절이 안 된다 쳐요. 그럼 그 100명은 약이 없는 거예요. ATD, 항염증제로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약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약을 먹는데 약이 안 들어요.
안 드는 환자들이 답이 없어요. 방사선요법을 하든 수술적 요법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걸 해도 안 돼요.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환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레이브스 병에 대한 바토클리맙을 투여한 다음에 관해,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평생 괴롭히던 질환이 있는데 현대에 나와 있는 의학으로는 약도 없고 나를 평생 괴롭히는데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했더니 관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 안 해도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된 거예요. 바토클리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앓고 있던 질환이 다음날 아니면 또는 일주일 뒤 또는 2주일 뒤에 없어진 겁니다. 질환이. 그러고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치료를 안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겠습니까? 환자 본인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오래 앓던 병이 바토클리맙 하나로 투여를 받았을 때 관해가 나타났다. 이건 의사들도 까무러칠 일이고 환자 가족들 다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라인이 말하는 건 관해율이 예를 들어서 뭐 바토클리맙 투여하고 뭐 80%다 하면 이건 미친 약이고요. 맥라인 말은 모든 환자들이 다 이 약의 원리대로 다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몸의 유전자가 다르고 증상이 다 호전 정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에게 어떻게 관해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해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 약도 안 드는 항염증제 ATD도 안 드는 환자들 중에서 단 10%라도 이 바토클리맙으로 조절이 된다고 한다면 의사들한테는 이 약을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 되는 환자들은 당연히 항염증제 쓰면 되고 쓰면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째고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걔네도 하고 나서 호전되고 치료가 되면 당연히 이 약물이 필요가 없겠죠. 수술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계속 뭔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를 먹어야 되고 수술했다가 또 수술, 재수술, 3수술, 4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인데 염증약으로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바토클리맙으로 투여를 했더니 어떤 환자는 관해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는 답이 나온 거죠. 항염증제 안 드는 환자는 이제 이거 쓰면 돼라는 선택지가 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관해율이라는 게 10%든 5%든 몇 프로가 나올진 모르지만 단 10% 정도라도 나오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평생 항염증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왜냐하면 바토클리맙이 없으면 이 염증으로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은 평생 염증제 계속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그쵸? 그런데 새로운 약을 처방해서, 즉 바토클리맙을 처방해서 항염증제 치료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치료 자체도 중단하는, 일반인이랑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라도 관해가 나타난다면 의사들에게 상당히 이 약물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답이 바로 그거다. 그레이브스 병에 대한 이 기준에 대한 답이 바로 그거다. 그 다음 밑에도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월가가 이 데이터를 얼마나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사람들이 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토클리맙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그레이브스병의 담당 의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 데이터에 매우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자인데 약이 안 들어요. 근데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그럼. 왜냐하면 약이 안 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니까. 여기서 얻은 좋은 데이터는 환자, 의사,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율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회 가서 발표하면, 여기서 얻은 좋은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의사들이 그럼 우리 환자도 그런 환자 있어요. 임상 참여하도록 할게요. 얘기해볼게요.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브스병이. 환자 모집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은 2027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빠르면, 환자 모집이 빠르면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일주일에 1명만 받아라, 2명만 받아라,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항갑상선 약물이 안 드는, 항염증제가 안 드는, ATD가 안 드는 환자들은 이런 세미나에 참석한 의사들 중에 환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참여시킬 의향이 있을 거고 참여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그레이브스병 인상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BD도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하니까 잠깐 볼까요? BD 관련 질문 답변해 주셔서 질문에 대해서 자산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큽니다. 대형 제약회사들, 뭐 존슨앤존슨이나 릴리나 뭐 이런 회사들 얘기하는 거겠죠. 대형 제약회사들은 손익분기점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분명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바이오테크 회사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기회를 포착해왔고 앞으로도 기회를 포착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금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적인 후기 단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들이 서로 연결되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패스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BD 얘기 또 나오네요. BD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제약사의 라이센스 인계나 신규 회사 설립 등 중국에서 많은 자가면역 질환 관련 자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BD 전략에 중국 시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경쟁, 자산의 질, 그리고 현재 자산의 가치평가 측면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최근 견해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 분위기 어떠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B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불가지론적인 사냥꾼이기 때문에 모든 곳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에서 많은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에 많은 조사를 했대요. 지난 18개월 동안.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력적인 시장도 있고 가까운 시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가면역 질환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흥미로운 시장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정말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프로그램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고품질 약물이 특히 특정 표적에 대해서는 고품질 후보 약물이 매우 빠르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FcRn이나 잭1, 틱2 메커니즘과 같은 메커니즘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고 있고 창의적인 임상 개발을 통해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테크 기업 모두에게 미래의 중요한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봅니다. 참고만 하세요. DM은 아직 좀 먼 내용이 같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TED 또 나오죠. TED에서의 바토클리맙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TED에 대한 바토클리맙이 지금 올해 말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레이브스병에서 FcRn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TED 올해 말에 TED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레이브스병을 동반하건 TED 환자도 많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의 FcRn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 TED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브스병도 앓고 TED도 앓고 있는 환자들이 3분의 1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따지자면요.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TED를 통해서 거꾸로 그레이브스병의 데이터를 또 파악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고 1402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통해서 TED 데이터를 통해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FcRn 위치를 확인을 하면 1402를 활용한 TED 프로그램을 또다시 고려를 해보겠냐.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으로 출시 안 하고 1402에 TED 관련 질환을 또 임상을 진행을 할 거를 고려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있네요. 바토와 TED의 경우 우리는 그 TED 연구를 통해서 동반되는 그레이브스병 발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로 인한 발병이 크기 때문에 연구에는 그레이브스병 환자도 있을 겁니다. TED 임상을 하는데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레이브스병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ED 자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통해서 TED 자체에 관해서는 정보를 얻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즉시 파트너사인 한올과 함께 TED 관련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에 TED 연구 결과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TED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까지 데이터를 안 보고 이 TED 순수 TED로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TED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얻을 거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즉시 한올에 연락을 해서 TED를 어떻게 바토로 출시를 할지 아니면 1402로 연장 임상을 다시 진행을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올과 어떤 논의가 오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오가긴 하겠죠.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합리적으로 이제 둘이 의논을 해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올이 지금 일본에 대한 판권은 한올이 갖고 있고 중국에 대한 판권은 이제 저기 하버바이오메드에서 갖고 있는데 하버바이오메드는 중국 임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일본 판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올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이제 TED를 상업화하게 되면 한올도 일본에 이제 상업화 결정을 하고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도 아마 논의가 될 거예요. 전 세계적인 판권에 대해서도. 이건 제 예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TED 임상 결과가 성공하는 게 먼저죠. 예. 그 먼저 나온 다음에 그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1401 내용이 나오네요. 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1401인데 진행 중인 모든 등록 연구, 즉 CIDP, 중증근무력증, 그레이브스 연구 등 모든 연구의 등록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임상 잘 되고 있는지 최신 정보 알려주세요 라는 것과 그리고 지출 비율, 특히 이뮤노반트 관련 지출에 대해 말씀해 주겠냐. R&D가 약간 증가한 것 같은데 올해 말과 내년에 R&D와 G&A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겁니다. 등록을 여기 한번 쭉 볼게요. 등록을 위한 1402번 임상시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01번 임상시험은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이죠. 1401번이 1402번이 아이메로 프로바트고 1401번이 바토클리맙입니다. 바토클리맙 임상시험은 현재 모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환자 모집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TED 환자 모집 다 끝났다는 겁니다. TED 환자 모집 다 끝났습니다. 1402번 임상시험의 경우 모든 임상시험의 등록률이 매우 양호하다. 그러니까 임상 환자 모집 잘 되고 있다. 에릭 뱅커 이번에 이뮤노반트 CEO로 임명된 에릭 뱅커는 4월부터 지금 현장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 팀은 매우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cRN 관련 지표 대부분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이트 활성화, 그러니까 그 임상을 진행하는 그 병원들 개수 늘리거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를 속도와 등록 속도에서 이러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속도나 환자 등록 속도나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개적으로 밝힌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달성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그렇대요. 따라서 등록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지출 측면에서는 현재 대자대조표에서 그레이브스 데이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임상하는 데에는 자본 문제 없다. 유상증자 필요 없다. 자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140에 대한 등록 연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R&D 투자가 증가하니까 140으로 임상을 6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고 있으니까 R&D 투자가 당연히 증가될 거로 예상되지만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있네요. 방금 1402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 프로그램의 추가 데이터와 6개월 관해 데이터가 9월에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 기대가 됩니다. 학회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하실 계획인가요?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와 환자의 관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쭉 볼게요.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히 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그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아까 위에서 말한 그 10%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서 답변 언급했듯이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그레이브스 환자들에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점. 그러니까 약물이 없는데 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점.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점진적인 도구가 아니라 혁신적인 도구며,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좀 발전된 부분이 아니라 아예 치료의 방법을 바꾸는 혁신적인
도구이며 현재 평생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그러니까 ATD 항염증제 안 들어서 계속 약을 복용받고 있는 환자들을 관해 상태, 질환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일상생활이 수준이 가능한 상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증 항염증제 환자에게는 가능하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 난치성 환자에게는 결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도 안 드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을 피하고 방사성 요오들을 피하며 이런 환자들을 다르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것들 피하면서도 우리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이 된다. 그래서 제 희망은 어느 정도라도 관해가 나타난 환자들이, 일부라도 관해가 나타난 환자들이, 다시 말해 삶이 크게 변화된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작은 수준의 관해라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사들에게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치료제 없던 사람들이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는 상황이 일부라도,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있으면 의사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3배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 기회와 FcRN이 그레이브스병 치료제 승인으로 우리가 의사와 환자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 등록, 즉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기대감을 느끼는지, 의사들이 임상시험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열의를 느끼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임상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계열, 다른 기전, 그리고 현재 표준 치료법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연구의 목표는 항상 환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항상 환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의미 있는 단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확실히 그레이브스병이 기대하는 바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쭉쭉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저희 거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근염 이건 넘어가고요. Q&A를 마쳤네요. 예. 여기까지인데 이뮤노반트 얘기가 꽤 나왔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왔고, 지금 다른 질환들도 임상이 늦어지는 건 없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물론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바토클리맙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9월 달에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높아질 것 같긴 해요. 물론 14202 데이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바토클리맙 데이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기서 관해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그레이브스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치료의 패러다임이 항염증제 70년간 적용된 그 항염증제가 아닌 다른 약물이 등장을 하는 순간에 기대감이 또 커지기 때문에 한올 주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거꾸로 TED 임상 데이터도 같이 미리 보기 하듯이,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진행을 한 환자들 중에 TED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데이터가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해도 TED에 관련된 공통적인 데이터들은 아마 도출이 좀 되면 TED와 TED 미래 올해 연말에 예정된 TED 결과 발표에 대한 미리 보기 수준의 데이터가 또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상선 학회에서 이 TED 그레이브스병을 앓는 환자들은 TED도 동반해서 앓는 환자들이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타겟을 한번 잘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9월 달에 이 학회에 대한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즉시 최대한 방송을 하게 되겠죠. 그때 내용 나오는 거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꾸준히 받아보시면 되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슈퍼챗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은 항상 환영입니다. 한번 쭉 읽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해가 안 되셨다면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제 질문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제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그런 분들은 댓글 한 번 더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영상이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투자 지론을 또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날씨 좀 비도 오늘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한올도 잘 기대해 주시면서 또 새로운 부분 있으면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자료도 최대한 빨리 해석을 해서 한번 영상을 따로 그 프리젠테이션만 따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